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구나. 그 많은 학습량, 그 많은 심화, 그 많은 선행을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기본적인 거는 자기주도성이에요. 아이가 뭐 개념이든 문제든 혼자서 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소한 익혀놔야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수학을 따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안녕하세요. 엄청 밝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오늘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요, 교육 현장에서 수학 교육을 25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해오신 유승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요새는 좀 책도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학 잘한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로 올해의 책 수상하고 이번에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하고 열려라 심화를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수학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질문들 드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좀 문해력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수학에서 문해력이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 수학 문해력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친 거는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생각보다는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시기별로 이제 뭐 스마트폰이 생긴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뭐 아이들이 컨텐츠 그런 것들도 잘 못 읽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독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재수종합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1대1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독서를 많이 한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쉽게 국어를 잘하고, 그런 애들이 수학을 못했다가도 굉장히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개념 이해력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국어랑 이 수학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 혹은 재수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언어 능력 테스트를 봐서 한 2년 이상 앞선다, 자기 평균보다 한 2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얘는 개념 이해력이 이 정도일 거니까 개념 나가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 그렇게 맞춰서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능력이 한 2, 3년 떨어지는 애들은 수학 뭐 서술형 문제는 당연히 못하는데 연산도 굉장히 못해요. 그러니까 연산이 규칙 자체가 저장이 안 돼요,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구나. 수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떨어지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독서를 저는 이제 심각하게 부모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심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너 중3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수학 잘하고 싶니? 네라고 그러거든요. 책 읽어라. 기본적인 문해력을 길러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학부모님 중에서 잘 받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애가 너무 책을 안 읽으면 논술학원 있잖아요. 그런 학원도 좀 보내시라고. 책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또 쓰기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만 읽는다라고 아이들이 좀 능력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하고 쓰는 연습하는 애들 자체들이, 그런 아이들이 수학도 굉장히 잘해요. 개념을 자기가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쓰기까지 연습을 시켜라. 논술학원에서는 사실 쓰기가 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와 내용 파악하는 걸 먼저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기하고 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쓰기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어쨌든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한 권씩은 하니까 일주일에. 제 아들도 책 읽기 싫어해서 제가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하게끔. 결과를 좀 약간 효과를 보고 계시나요? 예, 효과를 많이 보죠. 지난번에 저서죠.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는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건강한 심화학습 그리고 바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신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된 심화학습법을 조금 약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심화학습과 사고력 수학이었거든요. 허준희 교수님이 필즈상을 받았잖아요. 수학자들이 무언가를 연구하거나 그럴 때는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풀어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심화학습의 핵심이에요. 교과서 개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 중간 단계 매개체가 있으면 이 흐름과 맥락에 의해서 정보들이 쌓이고 힌트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기본서 만 보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 심화서로 바로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간극을 자기가 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형서에서 메꿔주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간극들을 메꿔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3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3과 5의 공배수는 뭐 15의 배수 이런 거는 교과서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확장을 좀 하면 나눗셈의 관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3의 배수들이 뭐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5의 배수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네. 15의 배수는 3과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그럼 거기서 하나 더 확장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뭐냐? 3하고 5니까 15의 배수. 네.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좀 확장을 하면 교과서 개념이나 기본 개념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간극을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메꿔 나가면 이 개념만 가지고 이걸 풀어야 돼?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의 의미가 뭐지? 하나씩 탐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추론 능력도 늘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늘어나는 거죠. 이게 꼭 문제화되지 않고 좋은 교습자가 있어서 이런 좋은 발문들을 던져줘도 되거든요. 네. 야, 이거 3의 배수, 5의 배수 배웠으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유도를 해줘도 되는데 네. 좋은 교습자를 항상 만나긴 힘들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뭐가 해주냐면 문제집이 해주거든요. 그 중간 단계를 좀 네. 빼고 개념에서 심화로 가면서 그 간극을 메꿔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심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은 기본 개념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이 간극을 내가 메꿔가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돼야지만 문제집을 10권, 100권 안 풀어도 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개념서만 튼튼하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문제집을 만나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천하실 만한 문제집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등 같은 경우는 네. 교과 과정에 비해서 좀 양이 많은 예.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만한 문제집을 못 만나신 못 거죠? 만났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블랙라벨 심화서를 좀 선호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양도 적은데 상대적으로 선행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시원하고 공감이 가는 게 문제집 양이 좀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심하라면 사고의 과정을 오래 거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으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집을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만든 문제집은 이제 열려라 심화라는 문제집이고요. 네. 요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학원생들을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심화를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선행 진도도 많이 늦춰지고 그럼 또 불안하거든요. 근데 선행을 또 안 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쫓기죠. 쫓기기도 네. 하고 많은 양을 반복하는 애들이 어쨌든 현행 입시 체제에서 내신에선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분적 심화를 하셔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수생들을 가르칠 때도 네. 기본 개념 얘네들 복습하면 중요한 것만 체크해 주거든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개념 너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는 기본 개념 할 때도 다 하지 말고 요거 요렇게 해서 튼튼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분류를 다 해줘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네. 딱 제가 탁 떠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다 집에서 가르치고 싶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고 아이와 관계를 위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세요. 근데 학원을 보냈을 때 학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려면 학원 구조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뭐 학교도 좀 비슷하겠지만 학원에서 이제 강의식으로 아이들을 세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많죠. 아이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 눈을 보고 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주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얘는 잘할 것 같은데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다. 저도 학원을 좀 젊었을 때는 이제 강의식으로 좀 이렇게 크게 학원에서 네. 수업을 하고 많이 네.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네. 제 자녀들도 좀 가르치고 그래서 경력이 시간을 쌓이면서. 축소하려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뭘 찾아냈냐 하면 숙제를 베껴서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섬세하게 하나씩 관찰하고 숙제한 문제 너 제대로 풀었는지 물어보고 하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구나. 그 많은 학습량, 네. 그 많은 심화, 그 많은 선행을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극소다. 극소수예요. 네. 굉장히.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겠지라고 학원 보내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을 너 이 부분을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해했다라고 하더라고. 두근이 이러면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부터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넌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도대체? 선생님 여기 나와 보면 공식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푼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개념서. 방법을 그냥 외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공식이 무의미하니까 잊어먹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그나마 착한 애들이고 베껴서 하는 애들이 또 엄청 많고. 대규모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학원보다는 성향이라든가 수준, 버릇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소규모의 학원을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성향은 다른데 최상위권이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대규모 학원이 있고 이렇게 우열반이 있는 데서 경쟁 구도에서 하는 것들이 어차피 걔네들은 좀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그런 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재수 종합반에서도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냐면 네.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듣기를 되게 많이 시켜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모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요. 재수 종합반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준 거를 너네들은 다시 풀어라.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만 시키거든요. 아, 과연 이게 극복이 될까? 듣기만 하는데. 근데 여러 번 회전을 하다 보면 기본서 정도는 따라올 정도까지 좀 따라붙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해설지를 네가 필사하고 이해해라 해서 그 이해력을 높이거든요. 그럼 그게 한 단계 학습 능력을 더 높여주죠. 혼자서도 집에서 선생님이 수업 안 해줘도 모르는 문제는 해설지 독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듣기 자체로 이렇게 해야 되는 애들은 차라리 대형 학원에서 개념도 계속 듣고 문제풀이도 계속 듣고 해서 포기 안 하고 듣다 보면 조금이라도 얘가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지 않은 중간 아이들이라든지 좀 관리가 필요하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학습 능력을 키워줘라,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 그런 아이들은 좀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학원들이 괜찮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들은 뭐냐면 학원을 지도하면서 네. 어떤 아이가 학원을 계속 보내는데 지금까지 얘가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성적이 안 오르니까 얘가 숙제도 하고 잘하고 그럭저럭 하는데 수학을 잘 못해요. 푸는 것도 웬만큼 금방 잊어먹고 네. 장기 기억에 개념을 집어넣는 게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별의별 거를 많이 시켰거든요. 알고 봤더니 얘가 숙제를 베껴서 한 거예요. 너가 왜 그랬고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대요. 학원을 다니면서. 현재 중학생인데요. 중3인데.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숙제도 안 하니까 복습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채점을 해준 게 제일 좋아요. 답지를 엄마가 갖고 있어도 어떤 애들은 사진으로 답지를 미리 서점이라 그래 촬영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PDF 다운받아서 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 정도 열이면 공부를 하지. 그렇죠. 방법은 애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엄마가 일단 채점을 해주고 틀린 거 고치라고 해서 또 채점해주고 느낌이 싸하다 그러면 맞은 문제들 중에서 몇 문제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자녀가 3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다 다복한 가정이신데요. 중학생 2명 그리고 초등학생 1명. 집에서 가르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정에서 지도할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일단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초등학교 하는 거의 3학년 때부터 애들이 되면 그때부터 네. 수학을 이렇게 시작해서 왔는데요. 중학생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이 다 혼자 공부하게끔 제가 옆에서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예. 이렇게 시켰는데 일단은 초등학교까지 뭐 독서 많이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효과 커요. 그렇게 하면 독서를 많이 한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굉장히 효과가 큰데 중학교가 되면 그것까지는 부모가 해주는 건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되면 거리가 굵어져서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랑 학원 다니는 애 초등학교 과정 비슷한 진도 혹은 심화도 비슷하게 했던 애를 추적을 해보니까 중등 과정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진도 차이 그런 게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부모님들이 얘가 홍콩 습관 잘 잡았으면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좀 괜찮다. 그러니까 초등까지 이제 홍콩 습관 잘 잡은 애들은 학원 와도 아까 같은 베끼거나 그런 행위들 없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그런 학생들은 믿는 아이들은 해설지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설지 독해를 많이 시키거든요. 양치기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가 잘 못하니까 문제집을 2-3권 여러 권 막 풀리거든요. 학원에서도 부교재로 막 내주죠. 네. 그 와중에 내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걸 다시 확인할 시간이 없다. 시간도 없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해설 답지 같은 거 뺏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끼니까. 네네. 그러니까 채점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틀리면 객관식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집에. 그럼 네. 다른 거 찍고 그러니까 2권, 3권, 4권을 해도 얘는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한 권을 한 다음에 해설지 필사나 해설지 독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네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적용했는지를 보게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같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렇죠. 답은 베끼지 않고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애다. 그런 신뢰관계, 약속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 홍콩했던 애들은 그래도 그런 내 공부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할 때 그런 아이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하고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해설지 독해를 꼭 해라. 다시 한번 마무리 다
오답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좀 애매했던 거 다시 읽어보면서 개념이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해라. 그렇게 이제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성공한 아이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좀 학원을 보내서 약간 네. 외제적 동기, 네. 옆에 아이들의 눈치도 보고 보면서. 평판도 네. 보고 저희 딸들도 이제 중학교 때 영어학원을 보내보니까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맨날 편하게 이렇게 혼자 하다가 선생님들 눈치 엄청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보낼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습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네. 성공했다가 좋은 습관 잡고 중학교 때 보냈다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안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다시 혼공으로 가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열심히 때는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서 수학 같은 경우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이 많아요. 모르는 거 질문만 하려고. 그리고 네. 영어 같은 경우도 시험 내신 때만 좀 과외 같은 거 하고 과학 같은 경우도 내신 특강 그런 거 한 3주 정도 다니고 잘하는 애들, 전교권 애들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습관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셨을 때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면 수학의 아이들이 좀 재미를 가질 수 있어요. 또는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빨리 수학머리가 트일 수 있습니다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좀 한두 가지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그게 것 이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집에서는 저는 개념 독학, 혼자 풀기 그런 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모르는 거 있을 때는 힌트 주면서 풀게 하는 거. 음. 물론 제 열렬한 심화책에도 제가 하듯이 힌트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엄마들이 그냥 읽어주면 되게 애들이 못 풀 때 그렇게 해서 해설지를 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개념 독학, 심한 혼자 풀게 하면서 이렇게 힌트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좀 잘 끌고 오면 아까 같이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열심히 시키는 것까지는 많이 힘들지만 네네. 제가 자녀들 가끔 보면 그래도 깜짝 놀랄 때가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첫째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개념 독학을 하니까 네. 교과서는 중학교 때 한 학년짜리가 돼 있거든요. 네. 뭐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묶여 있어요. 묶여서. 교과서 개념 독학해. 그래서 1학기 끝나면 이제 문제집 하려고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보통 애들이 한 달이면 끝내거든요. 네. 한 달이라도 안 끝내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보면 2학기 거까지 거의 다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개념 독학 연습을 시켰더니 교과서 정도는 한 달 안에 1년치를 그냥 혼자 풀 정도는 되는구나. 물론 그럼 개념 독학의 방법은 교과서를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서를 푼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네. 교과서는 안 시키고 개념 문제집으로 시켰어요. 개념 문제집부터 네. 개념 독학해서 혼자 풀게 하고 잘 뭐 안 풀리는 네. 것들은 앞에 보면서 풀게 하고. 근데 중학교는 개념 문제집 바로 들어가면 좀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 호흡도 짧으니까 교과서를 네. 한번 돌리고 개념서로 가면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개념서 그렇게. 스스로 수학머리를 가지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수학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부모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기본적인 거는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개념이든 문제든 혼자서 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학생들 중에 그런 습관이 안 들고 온 애들을 너무나 간단한 거 질문하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복습하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개념 강의 들어도 찾을 수 있고 개념서를 읽어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질문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서 그냥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학은 어려운 문제도 풀려면 혼자 풀어야 되고 많은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들을 좀 스스로 해나가야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정보들은 자기가 이제 의존을 하게 돼요. 뭐 조금 어려서 고등과정 들어가면 그때는 인강을 들을 수도 있겠죠. 제 자녀들이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전까지 딜레이를 시켜서 개념도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도 혼자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질문량이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량이 확 줄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독해를 하든 뭘 하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소한 익혀놔야 고등학교 가서 너가 어느 정도 수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그거를 기르는데 노력해라.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25년간 정말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고민하는 흔적들을 그 내용들을 많이 담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에서 필요한 것은 독서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심화의 과정들을 꼭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